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종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배운 것도 없고 가방 끈도 짧아서 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도 아마 지금 아직은 잘 모르거나 아니면 들으면 조금 거북한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제목이 역사의 동력, 지성과 교류인데요. 이게 앞으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많은 지식인들이 해왔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혹은 아시아의 각국들이 하나같이 그 역사를 쌓아가고 있는데 그 역사를 누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쌓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무슨 도덕책 읽듯이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를 말씀드리면서 이대로 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좀 각국을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다시 보시면서 복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사의 동력은 지성과 교류입니다. 교류는 한 공동체 바깥에 있는 다른 공동체와 교류를 한다는 얘기고, 지성은 그 내부에 있는 지성이 바깥에 있는 지성과 만나서 그 교류를 통해서 만나서 지성을 증폭시키거나 남의 지성을 가지고 오거나 나눠주거나 하면서 역사가 진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말씀드리려 합니다.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든 나라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죠. 그게 1200, 1300년대인데 그보다 뒤에 유럽에서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려의 금속활자는 특징이 예쁜 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활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이나 아니면 그 불경 같은 거를 활자로 인쇄한 다음에 그 활판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예쁜 책을 만들고 끝난 거죠. 근데 이 구텐베르크 1450년에 만들었을 때는 이 사람 기본적으로 업자고 상인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돈 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활자로 책을 찍어서 많이 많이 책을 찍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쇄술에 얹혀서 그 당시 정보 혹은 지성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전파가 됐습니다. 그 전파 중에서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옆 사진 뭐죠? 화면에 보이는 게 포도주 포도 짜는 압착 프레스입니다. 그 프레스를 응용을 해서 활판 인쇄를 만들었죠. 그걸 돈을 벌었는데 그때 이거를 보고 이 활판 인쇄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뭐죠? 인쇄물이 면지부였습니다. 면지부는 뭔지 아시죠? 그 전에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일일이 펜으로 써서 양털 펜으로 써서 면지부를 팔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활판 인쇄로 면지부를 만들어 팔았어요. 그 당시에 일부 악덕 교회에서는 떼돈을 벌었겠죠. 그런가 하면 그걸 보다 못한 루터라는 독일에 있는 신부가 95개 좀 반박문을 써서 자기 라이프치히에 있는 자기 교회에 내걸었어요. 이거 면죄부 팔지 말라는 얘기였는데 이거를 본 사람들이 또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로 95개 반박문을 인쇄를 해서 대량 인쇄를 해서 유통을 시킵니다. 그 2주 만에 유럽 전역으로 95개 반박문이 퍼져나갑니다. 이 인쇄술이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 저런 정보가 할 것 없이 선악이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정보들이 이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에 의해서 삽시간에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교류가 되고 정보가 증폭이 되는 겁니다. 마침내 2년 뒤에 루터가 저 성경책을 인쇄합니다. 여기 보이는 색깔이 있는 것들은 저건 인쇄가 아니고 판화로 찍었다고 합니다. 대신 그 안에 있는 폰트들은 다 이 사람이 납으로 활자를 만들어 찍은 거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성경책은 라틴어로 돼 있었습니다. 신의 소리니까 바티칸에서 뭐죠? 각국 언어로 번역하는 걸 금지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다 번역이 되는 거고, 근데 또 잠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종교 아니면 세속적인 정보 아니면 반종교 이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이 금속활자에 의해서 유럽 대륙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즈음이 중세가 이제 저물고 근대로 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근대로 가는 시점에 앞당기게 된 게 이 금속활자였죠. 그러다가 그 이듬해 성경책을 만들고 그 이듬해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아는 분도 아실 겁니다. 바로 지금 이스탄불, 그러니까 옛날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고 있던 동로마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이거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스탄불 가본 분 계시겠죠? 거기 가보면은 그랜드 바자라고 있습니다.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이 실크로드의 종착점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중국에서 육로로 가지고 왔던 향신료며 아니면 도자기며 이런 것들이 그 그랜드 바자에 오면 거기에서 100원에 사갖고 왔던 게 갑자기 4천 원이 됩니다. 그거를 지중해 무유 주변에 있던 국가의 상인들이 그걸 4천 원에 사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4만 원을 팝니다. 떼돈을 벌었죠. 그런 중개 무역의 종착점이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그게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망한 겁니다. 오스만 투르크라고 해서 그 거래를 금지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물렸죠. 중개 수수료를 물렸죠. 그래서 이 지중해 쪽에 있는 국가들은 조금씩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 누렸던 부가 점점 사그라들죠. 그런 세계 무역사적으로 이 동로마 멸망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쇄업자들한테는 시장이 열린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 동로마 제국 이를 멸망시킨 오스만 투르크가 갖고 있는 문자가 코란을 쓰는 아라빅 문자였거든요. 저거를 쟤네들도 틀림없이 펜으로 쓰고 있을 테니까 저거를 납으로 활자를 만들어서 책을 인쇄하면 우리는 떼돈을 번다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불행하게도 구텐베르크는 이거를 특허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년까지 너무너무 가난하게 아주 눈까지 멀어서 가난하다고 굶어 죽었습니다. 대신에 주변에 있는 상인들, 다른 인쇄업자들은 이제 그걸 활용을 해서 신천지 새 시장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동로마로 들어가서 저 코란을 쓴 그 아라빅 문자로 책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시장이라는 게 새로운 시장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기존의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 내에서도 이 새로 들어오는 인섭들에 저항할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경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있는 모든 공문서는 이 필경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필경사들이 자기네들은 이렇게 뭐죠? 생산성이 떨어지게 한 시간에 몇 장씩 쓰고 있는데 저 인쇄술이 들어와 버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비를 겁니다. 이스탄불 내에 필경사 8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국 내에 로비를 합니다. 하렘에 있는 궁녀들을 꼬셔서 고위 그 공직자들한테 로비를 해서 이 신성한 문자를 나베에 맡길 수 없고 이건 반드시 우리도 손으로 써야 한다. 라고 로비를 하죠. 그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던 인쇄소가 서너 개가 있었는데 그 인쇄소들이 일감을 찾지를 못하고 책을 인쇄도 못하고 결국엔 다 시장에서 퇴출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퇴출당한 그 자리에는 기존에 있던 필경사들이 계속 자리를 갖고 앉아 있으면서 계속 그 일을 맡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별게 아닌데 다시 지성 얘기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달라집니다. 다양한 정보를 대량으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만 건너면 유럽에서는 벌써 그게 대세가 돼 있었는데 이스탄불이라는 이슬람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시는 것처럼 그 뒤로 200년 정도 흘러서 토착 자본에 의해서 서점이 생길 때까지 그땐 당연히 필요했으니까 토착 자본으로 인쇄를 소를 만들고 서점을 만들었겠죠. 그 전까지 이 필경으로 만든 책이 모두 142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흔 종류를 그 나중에 1800년대에 있는 통계를 봤더니 고위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던 장서 목록 1267권 가운데에서 928권이 종교서적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정보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일관된 흐름으로 종교에 고착이 돼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르네상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르네상스는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가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중세 천년 동안에 종교에 집착해 있던 정보가 완전히 풀려서 그 옛날에 합리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던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과학, 철학 이런 것들이 부활했다고 해서 르네상스라 그럽니다. 그 르네상스가 왜 이루어졌느냐? 저 오스만 투르크 같은 이슬람 덕분입니다. 그쪽에 살고 있던 그리스, 로마 학자들, 그 학자들이 이슬람 학자들이 모아놨던 그리스의 장서, 로마의 장서를 공부를 하고 있다가 오스만 투르크가 로마를 동로마를 멸망을 시키면서 대거 망명을 합니다. 그 책들이 다 서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문명이 재발견되고 그게 근대의 씨앗이 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유럽의 근대를 가져다 준 산파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네 나라에서는 책이 없던 거예요. 저 인쇄술만 들어왔으면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예를 들어서 화학, 케미스트리 그것도 이 아랍에서 나온 거고 모든 것들이 아랍에서 나온 그 과학들, 기하학 이러면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은 그 사이에 상실해 버리고 이 사람들이 보듬어 왔던 자기네들의 과학과 철학은 유럽이 다 가져가 버렸던 겁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나중에 지금 터키라 불리는 나중에 투르크 제국이 나중에는 너무나도 발전하고 강력해진 서유럽에 대해서 다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 가운데 하나가 지성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볼 때 우리가 공부할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100년, 200년이 지나면은 그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동력이었다는 걸 사람들은 깨닫게 된 거죠. 조선을 가고 있습니다. 제목이 중종 24년 5월 25일 생길 뻔했던 서점이라고 적었습니다. 조선은 서점이 없었어요. 서점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중종 때 어득강이라는 사람이 서점이라는 걸 만들자고 도입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점이 생기면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살 것이므로 유생들이 한 가지 서책을 다 읽고 나서 그 책을 팔면 다른 책을 사서 읽을 수 있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서책 파는 걸 그르게 여겨서 팔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묶어서 높이 쌓아두기만 하고 한 번도 펼쳐서 읽지 않으면 존만 먹는데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종이 딱 보고 괜찮은 얘기니까 한번 논해보도록 하라. 그래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한테 회의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삼정성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과부들 중에 책을 파는 사람이 있다 해도 사사를 매매하지 서점에 다 내놓지는 않을 것 같다. 출처는 조치하지 않고 서점만 설치하면 법이 어떻게 시행되겠습니까? 시행될 수 없는 법을 세우면 유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가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빨간 단어들이 있습니다. 유생. 책은 유생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읽을 필요도 없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팔 사람들은 과부들이다. 과부는 책의 본질적인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매매 가치를 따지는 지금으로 치면은 천박하거나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서점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들은 따로 지들끼리 팔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해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식을 독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시험을 봐서 공무원 임용 자격이 생기면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등용을 하고 그 등용을 한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어서 권력까지 접근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어떤 정보가 모두 성리학입니다. 그 성리학이라는 고급 정보, 다른 것도 없죠. 무슨 뭐 의학이니 뭐 과학이니 필요 없이 오로지 성리학을 소모를 해서 그 성리학으로 권력까지 접근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왜 우리가 사정을 만들어서 그런 정보를 나눠줘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가 이 에피소드에 숨어 있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명종 때 또 서점을 만들자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저 중종 때 서점이란 법을 만들긴 했었는데 그 법을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종이 따지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사, 서점이라는 법은 우리가 처음 창설을 만든 게 아니고 중종 때 먼저 만들었는데 시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 명종한테 주상께서는 연세가 아직 젊지 않느냐. 그리고 학문도 고명한데 왜 이런 걸 또 따지려고 그러느냐. 자주 얘기하는 거는 번거롭다. 하지 말라.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구한말 때까지 서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을 국가가 독점을 하고 한 계층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과거를 위한 수험서는 금속활자가 됐든 아니면 목판이 됐든 국가가 다 출판하고 발행을 했습니다. 그걸로 이 국가 공무원들을 충원을 시키고 그리고 백성 교화를 위한 출판 이런 것도 국가가 독점으로 출판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강행실도 같은 겁니다. 충, 효, 그리고 지금은 구닥다리가 된 열, 연료하고 충신하고 효자 이 셋만 있으면 이 국가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평민들은 그것만 알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방대한 분량으로 언해를 해서 이거를 유통을 시켜요. 그러니까 경국대전이라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 상강행실도 언해본을 보면 지금 계시는 학생분들도 꼼꼼하게 읽으면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만큼 완벽에 가깝도록 구격을 해서 그리고 그림까지 넣어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가 뭔지 또 학이 뭔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국가는 그 체제가 개인부터 천자에 이르는 위기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금속활자의 나라가 활자도 국가가 독점을 했고 출판도 독점을 했고 유통도 독점을 했고 목판 금속활자가 없는 그런 양반들은 목판을 독점을 했고 그리고 시장 자체를 국가 통제로 독점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와 조선 고려의 금속활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유통이 돼야지 교류를 해야지 더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다양한 지식과 지성이 폭력적이 됐든 아니면 경쟁적이 됐든 서로 부딪혀서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조선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일본을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나가사키 가본 분 계십니까? 거기에는 대지마라는 인공섬이 있습니다. 1641년 좀 전에 만든 인공섬인데 저기는 저 41년 현재 1641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무역 대표부가 있었던 섬입니다. 그 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저기 살고 있었습니다. 1600년대 포르투갈 사람들이 일부러 살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보다 훨씬 전에 1500년대 중반부터 여기 일본에는 외국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심지어 나가사키에 있는 영주는 자기 나가사키를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만들겠다고 할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열받았어요. 아니, 내 땅인데 저거를 동방의 예루살렘 만들겠다고? 그래서 조선 말보다 더 심한 기독교 또 박해가 벌어졌었습니다. 몇십만 명이 죽었죠. 앞에 대놓고 십자가를 깔아놓고 이거 밟으면 살려줄게. 라고 했더니 안 밟고 다 죽고 그랬죠. 그 중에는 많은 조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나가사키 대지마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라는 무역은 안 하고 계속 신을 자꾸 전도하네요. 그걸 보고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개신교 국가였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보니까 저걸 자기들은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부에 가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신이고 나발이고 모르겠습니다. 우린 돈만 벌겠다. 물건만 팔고 물건만 사겠다.
그 다짐에 다짐을 받고 포르투갈 사람을 쫓아내고 이 대지마를 네덜란드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임대를 주죠.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일본인들은 출입 금지, 번역가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독신 네덜란드 남자들만 살게 했기 때문에 매춘부, 그러니까 통역사하고 매춘부만 출입을 시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늘 말썽을 일으킨 사람들은 지식인들입니다. 궁금한 거예요. 출입 금지가 되니까. 도대체 키가 저렇게 꺽대같이 큰 저 사람들이 늘 뭔가 갖고 다니는데 말은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늘 궁금해서 이 나가사키와 그 당시에 에도, 지금의 도쿄에 있는 이 사람들의 숙소에 옆에 붙어서 맨날 이렇게 호기심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계곡에 가면은 수영 금지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 수영 금지는 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저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금지자가 붙으니까 이 지식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옆에 붙어서 지나가면 뭘 묻습니다. 떠듬떠듬. 이게 뭐요? 묻죠. 그러면 이걸 청진기라는 것이다. 뭐요? 그래서 귀에다 대줘요. 그럼 심장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 놀라죠. 그럼 이건 뭐냐? 그랬더니 이건 망원경이란 거다. 그거 됐더니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조금 조금씩 네덜란드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의 문명이 나가사키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사키 사람들은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렇게 화란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학문을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새로 학문책을 만들었다고 해서 화란의 학문, 나낙, 란가쿠라고 합니다. 이 란가쿠가 나가사키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조금 조금씩 새로운 지성을 빌드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란가쿠가 들어오게 된 게 바로 이 교류 덕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사서삼경을 읽고 그리고 동의보감을 읽고 이랬던 사람들이 새로운 걸 보게 됩니다. 어떤 걸 봤느냐 하면 도쿠가 요시무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쿠가 이에야스의 증손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 5대손 같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명군이었습니다. 이 사람 또한 나라를 다스리기엔 성리학이 참 좋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란각을 지능을 합니다. 그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게 의학도 있고 그러니까 저거를 일반 대중한테 전파를 시키면 좋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허용된 사람들한테 번역을 자꾸 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병 고치는 건데 조선의 동의보험 같은 걸 또 수입을 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또 금지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에는 부산 동네에 외관이라는 걸 지어서 대마도 사람들 거기 살게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고 해서 조선에 약용 동식물 도감을 만듭니다. 저렇게 쫙 칼라로 만들어요. 지금도 18세기 조선의 약용 동식물을 조사하려 그러면 저 책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실용적인 부분에 이 사람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리더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허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다양한 지식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지식인들에 의해서 생산이 됐죠. 그 중에 하나가 의학입니다. 스키타 겐파쿠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동의보감을 보고 또 아무리 보고 해도 이 서양 사람들이 가르쳐준 의학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타펠 아나토미아라는 네덜란드의 해부학 서적을 번역을 합니다. 제목이 해체 신서입니다. 당시 해부라는 말은 없었고 이 사람이 붙인 말은 해체였습니다. 이 책이 7년에 걸쳐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초 의학 용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갑상선, 동맥, 정맥, 허파, 폐 모두 이 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나겠죠. 우리가 숨도 못 쉬고 그렇게 될 텐데 이 사람이 이걸 번역을 하면서 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호걸 같은 인물이 있더라도 잘못된 습속이 눈과 귀를 현혹해서 구름과 안개를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까닭에 진실로 면목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방에 들어올 수가 없다. 좀 레토릭이 심하긴 한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책을 이해하려면
기준에 있는 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보감이나 황제 내경에 있는 의학적인 지식으로 이 책을 따서 사람 몸을 이해하려 그러면 이해가 불가능하다. 거기에 혈이 어디 있고 기가 어디 있냐. 여기는 핏줄밖에 없다. 이걸 알려 그러면 기, 혈이란 걸 나는 버려야지 난 이해할 수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깨달은 게 7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이 알파벳을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료인 다른 의사, 그리고 기초적인 문법만 알고 있는 어떤 통역사하고 셋이서 7년 동안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번역을 하면 그림이 많으니까 요렇게 코에다가 화살표가 있고 뭐로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합의를 하죠. 요건 코다. 그래서 한 단어를 번역을 합니다. 그 한참 봤더니 그 앞에 뭐라도 적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나온 걸 또 찾습니다. 봤더니 요렇게 예를 들어 팔꿈치라 그러면 팔꿈치 요렇게 돼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아, 그러면 이게 높다는 뜻이겠구나. 그래서 높다라는 단어를 일주일에 걸쳐서 번역을 해냅니다. 그 7년이 걸립니다. 마치 밥을 먹 밥을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데 이거를 일주일을 씹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화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물이 돼 버리죠. 그냥 다 몸속에 다 퍼져 나가 버립니다. 그만큼 자기네들 나름대로 완전히 소화를 시켜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해체 신서에 나와 있는 지식은 지성이고 그 지성은 유럽의 지성이 아니라 일본의 지성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천황의 아버지인 아키히토라는 사람이 식물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1992년에 논문을 씁니다. 굉장히 자기 자만 가득한 논문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선인들은 일본 의사에게 유일한 정보 소스였던 중국 전통 의사의 오류를 폭로하고 관찰과 개방적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교사 한 명 없이 유럽에서 온 책들에 의지해 유학이 단계 일본 과학을 발전시킨 선인들에게 감사한다. 굉장히 뭐죠? 질투가 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에는 이 서점 없는 조선에서는 저런 거를 소화할 재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저 나가사키에 있는 데지마라는 굉장히 작은 비상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지성들끼리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지성을 창조를 해서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20세기 초 그리고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강력한 나라가 탄생을 한 거죠. 그 19세기 말에 청나라의 이용장이라는 사람과 일본의 모리 아기도라는 사람이 단판을 벌립니다. 무슨 단판이냐 하면 그 전해에 운양호라는 일본의 군함이 조선의 강화도를 포격을 합니다. 왜 포격을 했느냐? 자기네들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대화 작업에 들어가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 전까지 있었던 조선과의 약조를 다 버리고 근대 조약을 맺자라고 주장을 해요. 조선에서는 성리학형 세계관에 따르면 일본은 오랑캐입니다. 조약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오랑캐는 교린의 대상이지 외교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천자국인 청나라하고만 외교를 맺을 수 있으니까 너네는 말도 안 돼, 건너가. 이렇게 죠. 그랬더니 일본은 열받아서 대포로 쏴버리고 그러고 조약을 맺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조선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천자국하고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돼. 우리는 속국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그래? 내가 그럼 물어볼게 해서 30살 먹은 예일대인가 어디 출신의 모리 아리논이라는 외교관이 이용장이라는 실세를 만들어 간 겁니다. 그 첫날에 대충 얼버무려서 그 속국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용장이 53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꼰대 중에 상꼰대입니다. 젊은 사람한테 묻습니다. 왜 귀국은 서양 옷을 입는가?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옷은 놀기 좋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건 낫지 않았다. 우리는 가난하고 싶지 않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했다. 맞는 얘기죠. 이렇게 도포자락 휘날리는 그런 거는 일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용장이 또 꼰대 소리를 합니다. 의복 제도는 조상에 대한 존중 표시다. 만세 후대에 이어야 하는 것이다.
꼰대도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이용장의 앞에 앉아 있는 젊은 사람은 정말 그 당시 최첨단 아이비리그 출신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완전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상이 지금 살아있어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1000년 전 우리 일본 조상들은 중국옷이 당시 일본옷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중국옷을 택했습니다. 남의 나라 장점이 보이면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배워서 따라합니다. 그게 일본의 미풍양속입니다. 남의 나라 장점이 보이면 일본 어떻게든 배워서 따라한다. 그게 우리 일본의 미풍양속 전통이다. 화들짝 놀랐겠죠, 이용장이. 어디 대꾸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도 옛 것은 좋은 것이야 하면서 얼른 부리고 웃으면서 헤어집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남의 나라 장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교류를 했기 때문입니다. 교류를 하지 않으면 남의 나라가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나쁜 놈이 착한 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몇백 년에 걸친 외부와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아 저게 장점이네 해서 취한 겁니다. 교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 장점이 장점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또 남의 나라 장점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류와 지성이 상호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를 발전시키는 로직인데 이 일본은 희한하게 남의 나라 장점이 장점으로 보이는 그런 교류와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교류가 먼저나 지성이 먼저나 이런 문제인데 저는 상호로 같이 아주 미비한 시차를 두고 발전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고 발전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의 나라 장점을 조선 사람들도 보긴 했습니다. 조선에서는 통신사를 수시로 12번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당대 최고 엘리트를 뽑아서 보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중에 신유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사카에 가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사카는 서적의 많음이 실로 천하장관이었다. 조선은 책 하나 살려고는 쌀을 몇 마리를 부셨는데 일본을 갔더니 오사카에 널린 게 서점인 겁니다.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고 거리는 너무 깨끗하고 개운 물도 깨끗하고 이런 거예요. 심지어 이 신유한이 오사카에서 만난 파트너한테 글을 써줬는데 한 달쯤 있다가 오사카로 돌아왔더니 그게 책으로 출판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이렇게 얘기하죠. 오사카는 서적의 많음이 실로 천하장관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들과 신스님과 제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다면 그 외교관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국해서 귀국 보고서 당연히 넣겠죠. 우리 서점 만듭시다. 길거리 깨끗하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신유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장관을 얘기해놓고 애석하게도 번화 부기가 잘못돼서 일개 흑인형 토경에게 입혀져 있구나 하고 탄식을 합니다. 왜 오랑캐가 저 서점이 많고 왜 오랑캐 저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가? 그때 조선 최고의 엘리트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바로 저겁니다. 왜 오랑캐가 저런 걸 하고 있지? 좀 하늘도 무심하지? 라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장점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교류가 그때까지 일부를 제외한 청나라를 제외한 동안 제외한 다른 국가하고는 교류가 일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지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리학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지성이었지만 이 그 이외에 대해서는 장점인지 단점인지 똥인지 매주인지 된장인지 파악도 못하고 저렇게 한탄만 했던 겁니다. 1786년입니다. 정조 때입니다. 정조를 우리가 흔히 조선의 르네상스며 개혁군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많이 다릅니다. 이해 양력 2월 20일에 병호 소회라는 정 개혁안 보고회가 열립니다. 정조가 무슨 말을 해도 좋으니까 우리 국정을 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내놓으라. 그런데 사면에 보이는 박재가라는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소회를 내놓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나라의 패단은 가난이다. 다른 나라는 사치로 인해서 망한다지만 우리나라는 검소함을 해서 쇠퇴할 거다. 비단 옷을 입지 않으니 비단자는 기가 없다. 여인들의 일이 끊겼다. 물이 새는 배를 타고 목욕시키지 않은 말을 타고 찌그러진 그릇에 담긴 밥을 먹고 진흙더미 집에서 지내니 모든 제조업이 끊겼다.
세상이 나빠져서 백성이 가난하다고 하는데 이는 나라가 스스로 속인 짓이다. 쌩까지 말고 나라 제대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안한 게 중국에 통상을 하자. 서양인을 고용해서 기술을 익히자. 4대부도 장사하게 만들자. 일본과 티벳, 자바, 몽골까지 전쟁이 사라진 지 100년, 200년이 됐다. 평화롭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내실을 다지자. 식선을 해서 잘 정비하면 10년 뒤에는 조선 왕국은 거적대기 초가집을 벗고 화려한 누각으로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박제라는 사람은 청나라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청나라로 조선 사대부들은 오랑캐라고 업신여기면서 겉으로만 고개를 굽히고 있었는데 박제가 가봤더니 세상이 아닌 겁니다. 북경에서는 온갖 누각들이 화려하고 거기 유리창이라는 서점가는 또 눈이 뒤집히게 모든 책들이 다 있고 생목인 같은 그런 서양인들이 와서 고위 관리를 하면서 천문학이며 물리학이며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서양을 배우자 청나라를 배우자 하면서 이걸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병소회를 내놓고 자기가 정주한테 얘기를 하죠. 나한테 휴가를 좀 주시라. 그리고 내 일순 한 10명만 주면은 내가 이걸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조가 여러 조목으로 진술한 내용을 보니 내 식견과 취향을 볼 수 있구나 하고 동그라미 5개 참 잘했어요 다 해주고 그 치워버립니다. 그 나중에 이 사람은 열받아서 북학이라는 책을 따로 써서 여기 다시 한번 출판하죠. 근데 정조 채택한 그 병호소에 따로 있었습니다. 김이소, 신풍지라는 대사관과 대사관이 있습니다. 이 신풍지 혹시 심생님 조상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사관이 북경에서 사오는 책들은 우리 육아의 글이 아니다. 부정한 서적이다. 사교가 유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 서적 탓이다. 금지시키라. 신풍지가 얘기합니다. 세상에 기강이 문란해지고 법이 해이해졌다. 이거에 사신들이 그 나라 사람들과 따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편지와 선물을 주고받는 때문이다.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리학이 학이 아닌 그리고 국가의 공적인 업무가 아닌 개인들끼리 만나서 다른 얘기를 하고 돌아오니까 나라 꼬라지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정조가 금지할 뿐만 아니라 금지 법을 만들어라.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비변사에서 8개 조목으로 여기 싸웁니다 하고 납축 내놓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교류 금지, 교류 금지식을 했다 못 막은 사람도까지 처벌하는 막대한 8대 금지 사항을 성문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몇백 가지 개혁안이 나왔는데 그것이 채택된 개혁안들이 대체 이런 것들입니다. 나라 꼬라지 엉망이다. 기강이 문란하다. 이게 청나라 사람들과 교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화답을 하고 즉시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주장한 대사헌과 대사관, 지금은 감사원장이고 지금 검찰총장 좀 될까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말빨이 제일 센 사람들입니다. 공무원 중에 최고위 공무원들이죠. 그리고 칼을 쥐고 있는 그런 법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주장을 하고 북왕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뭔가 죄송합니다. 짜고 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병호소에 전날에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 전까지 다른 보조를 갖고 있다가 제일 말빨이 센 자리에다가 정부가 갖다 앉히고 너는 이런 말해 하고 했던 거죠. 자기 뜻이 맞는 사람들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조가 오케이 맞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말 받아들이고 법까지 만들어 버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문제가 기독교였습니다. 일본 한번 겪은 일이지만 이때 함경도 지방을 중심으로 청나라 가까운 쪽에서는 기독교, 천주교가 들어와서 대중에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경성, 한성까지 와 있었던 겁니다. 남인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식인들까지도 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제사를 지내고 신주를 파묻어 버리고 이런 일을 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조가 볼 때는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이걸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인들이었습니다.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나중에 자기는 믿은 적이 없다고 부정을 했지만 어찌됐든 남인들이 이
천주교를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정조가 아끼는 사람들 중에 남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노론이나 선 쪽에서 다 죽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아끼는 인텔리들을 물리적으로 죽이라 그러니 정조는 죽이긴 싫고, 그래서 이 서학을 없애기 위해서 정작 내놓은 게 성리학이었습니다. 이 사학을 정학으로 눌러버리면 굳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더라도 언젠가 나라의 기각이 잡힐 거다라고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이 세상을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문체반정입니다. 문체반정 들어보셨을 겁니다. 낡은 문체를 완전히 고치고 금하라. 낡은 문체라는 거는 그 당시 청나라에서 유행했던 폐관 잡기를 담은 글 문체를 뜻합니다. 소재도 동네에서 나오는 소재들이고, 말도 지금 백화문 같은 거, 그러니까 저 시중에서 옆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시정 잡혀서 떠들어대는 그런 문체로 글을 쓰는 겁니다. 심지어 과거 답안지에도 그런 폐간 잡기체로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거다, 요것만 막으면 되겠다 하고 정조 내건 게 문체 반정입니다. 그리고 정조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노제나 석고문이나 양주나 묵정이나 순자나 장자나 함제뿐만 아니라 제자 백가의 수많은 글들로서 올바른 법과 떳떳한 도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서 선왕, 공제를 뜻합니다. 예, 정당한 말씀이 아닌 것들은 모두 이단이다. 중세보다 더했던 겁니다. 성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모두 금서를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어느 교회의 목사가 아니고 조선이라는 왕국의 최고 권력자 정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보셨던 이 정조보다 한 세대 전에 일본의 지도자였던 도쿠가 요시무네하고는 전혀 지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겁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 보이는 게 조선의 3대 반정이 있다고 합니다. 중종 반정이 있고 인조 반정이 있고 문체 반정이 있는데, 앞에 두 개는 물리적으로 권력층만 바뀐 겁니다. 권력 집단만. 근데 이 문체 반정은 정신을 통제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빠진 게 윤광보란 사람이 상소를 합니다. 정학을 밝혀서 사설을 물리치라. 그리고 홍문관에 있는 서양식들을 큰 거리에 내서 태워버리라 하고 상소를 합니다. 그런데 정조가 뭘 가고 뭐 있냐? 지금 바로 태워라. 그래서 궁궐 안에서 이걸 태워버립니다. 그때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과 홍문관에 있는 서양책들이 다 불태워졌는데 그 책 종류가 30종류가 넘었습니다. 대부분이 천주교 책이었지만 그 중에는 해부학 책도 있었고 천문학 책도 있었다고 목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상징적이었지만 어찌됐든 일본으로 따지면 란각구 같은 새로운 학문이 설 수 있었던 기반이 붕괴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문풍 이와 같이 된 것은 모두 박지원의 죄다. 열하일기를 내가 익히 봤으니 속일 수 없다. 이게 유용한 뒤에 문자가 이선됐다. 결자 해제하라고 해라. 하고 박지원의 친구인 남궁철에게 명을 합니다. 남궁철이 또 편지를 보냈죠. 박지원한테. 너 큰일 났다. 네가 죄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북학파의 태두입니다. 아까 보셨던 박제가를 비롯해서 청나라 문물을 한 번에 보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북학파라는, 북을 배우자,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학파를 형성을 합니다.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서울의 탑골공원 주변에 살았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 몰려 있는 그 헌법재판소 있죠. 이 헌법재판소가 이 박지원의 손주가 살던 데입니다. 그리고 타고다공원, 탑골공원 주변에 몰려 있으면서 지들끼리 만나서 술 먹고 노래하고 가야금 치고 그리고 뭐 논쟁한다 그래서 탑골공원에 있는 큰 탑, 지금 그러니까 원각사지 13층 탑이죠. 그 탑 밑에 있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 백탑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리석이거든요. 달빛에서 빛나고 그럽니다. 그 대장이 박지원입니다. 이 박지원, 이 사람들이 청나라에서 보고 왔던 게 근대 씨앗이었습니다. 아, 생사람 되는구나.
신분 같은 거 없어도 되겠구나. 그런데 그 백타파, 북학파, 근대 씨앗을, 물론 성리학적 한계는 있었지만 근대 씨앗을 움트고 있던 이 사람들한테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너네 짱이 문제니까 그런 문제 쓰지 말고 반성을 하라 그래. 반성을 쓰라 그래. 그래서 반성문을 요구를 해요. 폐관잡기를 받거나 쓴 모든 그 벼슬아치한테 반성을 쓰라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렸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 안 보겠습니다. 하고 해서 정조의 신임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지원은 난공칠한테 답장을 읽었습니다. 이런 진실로 임금의 교화를 해치는 재앙스러운 백성이고 문단의 패문이다. 자기가. 현명한 군주가 통치한 시대에 형벌을 면한만도 다행이다 하고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정조한테는 반성을 안 씁니다. 대신에 붓을 꺾어버리죠. 그 이후로 이 사람은 글을 안 씁니다. 그리고 박제가라는 사람, 그냥 그 괄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성문을 씁니다. 소금으로 짠맛을 내고 매실로 신맛을 내고 겨자로 매운맛을 낸다. 근데 소금이랑 겨자한테 왜 기장과 좁쌀 맛이 나지 않냐고 묻는가? 그러면 소금이 기장 좁쌀 맛이 나면 천하의 맛이 피폐해지지 않겠는가? 처음부터 나는 끝까지 실용으로 돌아가서 힘쓰이 신이 배우고자 하는 바다. 이게 반성문이에요. 정중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껄껄 웃고 말았죠. 박제가도와 그 이후로 책을 안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정쟁에 연루돼서 저 북쪽 땅으로 유배를 간 뒤 행방을 모릅니다. 이 국학과 가운데 굉장히 여성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덕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성을 어떻게 써야지 어떻게 쓰지 고민하다 죽습니다. 결국에 이 북학파 가운데 반성문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성문 쓰라는 요구 이후 그 어떤 사람도 글을 쓴 사람이 없습니다. 근대가 끊겨버린 겁니다. 그게 정조 때 이루어진 이런 사상과 학문, 출판, 유통, 정보 모든 것들이 통제가 되고 성리학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통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서양에서는 근대가 일제없이 시작이 됐었고 일본에서는 바리바리 하면서 서양을 쥐똥만한 그 대지마라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근대를 주워 먹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체중을 불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시기 19세기를 눈앞에 둔 그 시점에 조선은 저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만약에 지성이 역사의 동력이라면 이때 이 동력이 끊겼던 거죠. 지성과 교류를 담당하는 주체가 바로 인재입니다. 저도 인재고 신도 인재고 지금 강의된 모든 사람들이 미래 인재들입니다. 그 인재가 통제당하는 겁니다. 지성과 교류의 주체죠. 그러니 나라 꼬라지 이제 알만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함양에 현감으로 가 있던 박지원이 안의 현감으로 가 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어는 박지원의 아들인 박종채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는 현가로 계실 때였다. 하루는 낮잠을 주무시고 일어나 슬픈 표정으로 아랫사람을 분부하셨다. 대숲속 그윽하고 고요한 곳을 깨끗이 쓸어서 자리를 마련하고 술 한 동이와 고기, 생선, 과일, 풀을 갖춰서 성대한 술자리를 차리도록 하라. 아버지는 평복 차림으로 그곳에 가셔서 몸소 술잔에 술을 가득 따라 올리신 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한참 앉아 계시다가 서글픈 기색으로 일어나셨다. 그리고 상위에 차린 음식을 거둬서 아점과 하인들에게 나눠주고 하셨다.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뒤에 가만히 여쭤보았다.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꿈에 한양성 서쪽에 옛 친구 몇이 날 찾아 말하기를 자네 산수 좋은 고을 원이 됐는데 왜 술자리를 벌려서 우리를 대접하지 않는가라더구나. 꿈에서 깨어 가만히 생각해보니 모두 이미 죽은 자들이었다. 마음이 퍽 서글프더구나. 그래서 상을 차려 술 한 잔 올렸다. 그러나 이 예법에 없는 일이고 다만 그러고 싶어서 했을 뿐이니 어디다 할 말은 아니다. 저는 이 글을 볼 때 굉장히 가슴이 울컥해져요. 글도 잘 썼지만 이때 얼마나 이 사람이 스산하게 살았을까. 벗들은 붓을 놀리지도 못하고 다 죽고 자기는 가뜩이나 벼슬은 싫어했지만 저 지방에 있는 사또로 가서 그냥 저렇게 앉아만 있고
이게 정조가 벌린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정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봤더니 세상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서울에 내려온 맥의 주사는 삼각선이다. 듣건대 수십 년 전 북한 산성 아래 소금을 쌓고 그 위를 덮어서 태워 소금산을 만들고 이 맥을 눌렀다고 한다. 서울과 경기 땅에 인재가 없는 것은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내 말이 비록 상식을 어긋난 듯하지만 이치로 봐 있음직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 소금산을 헐어버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봐도 인재가 없거든요. 그 인재가 왜 없을까? 자기 책임인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산이라는 걸 꺼집어냅니다. 그 소금산, 누가 소금산을 만들어서 맥을 눌렀기 때문에 인재가 없는 거다. 이 소금산 없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하면서도 지가 눈치가 보여서 내 말이 비록 상식을 어긋나지만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하의 주상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 그 신하들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겠죠? 가만히 있는 신하들 앞에 정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소금산은 어디 있는가? 없애자.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런 회의에. 모두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으므로 일이 마침내 정지되었다. 정조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꺼내서 자기가 다 없애버린 그 인재의 책임을 소금산에 돌리는데 밑에 신하들도 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 다 알고 있는데 신하들도 그러니까 정조에 동조해서 소금산이 어디 있다 가던데요. 저 어디 있다 가던데요. 가다가 못 찾으니까 당연히 없으니까 이런 무용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통제가 되고 그래서 인재가 사라져 버리는데 이 상황을 통제당한 인재들은 아까 대나무 숲에서 혼술하던 박지원 같은 그런 서글픔으로 표현이 됐고 정조같이 인재를 없애버린 사람은 자기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세월이 한 50년 흐릅니다. 아편전쟁이 터집니다. 1840년입니다. 고등학교 때 배워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편전쟁은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의 서세 동점이 시작됐던 사건입니다. 무역 적자를 영국이 해소하기 위해서 청나라에서 인도에서 만든 생산한 아편을 청나라에 팔아먹다가 걸린 사건입니다. 청나라의 영혼이 갉아먹히니까 그 청나라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청나라의 고위 관리가 그거를 양장에 집어 던져가지고 벌어진 사건이 네, 아편전쟁이에요. 임측서. 임측서죠. 네. 예. 근데 아니 부도덕하게 벌어진 전쟁이지만 영, 영국이 보낸 군함 한 척에 청나라의 해군이 괴멸당합니다. 그때 유럽이 깨닫습니다. 이것들 껍데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과일 잘라 먹듯이 청나라를 잘라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 주변 아시아 국가들도 삽시간에 이 서양 제국주의에 당하기 시작한 게 이 아편 전쟁입니다. 대륙에 큰 일이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그때까지 교류를 통해서 유럽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알고 있던 일본의 막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근대를 준비를 합니다. 이건 복잡하니까 지금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사실 시간도 없습니다. 페리 함대가 와서 도쿄 앞에서 대포를 쏴대니까 자기네들 오픈을 해, 나라를 오픈을 해. 그 다음에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요체는 뭐냐면 미국한테 깨지니까 나중에 미국으로 사신을 보내고 영국한테 깨지니까 영국으로 유학생을 보냅니다. 프랑스한테 깨지니까 프랑스 유학생을 보내고 네덜란드 깨지니까 네덜란드 유학생을 보냅니다. 다들 저놈이 왜 우리보다 세지? 이걸 배우려고 공부를 시킵니다. 학생들을 보내서. 심지어 조슈아하고 사찌마라는 그 두 개 큰 번이 있었는데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 나라 꼬라지 안 되겠다 해서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의 중재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악수를 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막부 타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만드는데 메이지 유신이 벌어지고 3년 뒤에 이와쿠라 토모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2인자쯤 되는 사람입니다. 최고위층이죠. 이 사람을 단장으로 한 이와쿠라 사절단 100몇 명이 되는 그 사절단을 자그마치 1년 10개월 동안 미국과 유럽으로 보냅니다. 처음에는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보낸 사절단인데
절대 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우리 공부나 하자. 그래서 1년 10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철도와 방직을 배우고 그리고 중 독일에 가서는 헌법을 배우고 스위스에 가서는 기술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100권짜리 책을 냅니다. 보고서를 내죠. 그 성과도 성과지만 이때 이와쿠라를 포함해서 나왔던 100명 말고 남아있던 고위 관직자들 그 사람들 다 100몇 명 있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신사협정을 맺습니다. 너네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쿠데타 안 할게. 그 간 사람도 그래 너네 믿고 갈게. 그래서 그 불안한 근대 초기 정권에서도 그 1년 10개월 동안 아무런 정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한 달 걸려서 태평양을 건너서 가봤더니 샌프란시스코 도착을 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 저 사진입니다.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가 이와쿠라 토모미입니다. 보시면 일본식 상투를 하고 일본식 전통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를 신고 있어요. 조금 뭐가 안 맞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람이 여기 가르마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 그 뭐죠?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나중에 독일에 가서 헌법을 공부를 하고 와서 일본 헌법의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한테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죠. 샘에 도착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양복을 입는데 이와쿠라만은 아직도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달 건너서 기차를 타고 마침내 보스턴에 도착을 합니다. 보스턴, 시카고. 도착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머리를 깎고 양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시카고에 도착했을 때. 그때 토모미의 아들이 저기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톰 아들이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확 갈아엎어야지 이게 뭡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군함 봤죠? 빌딩 봤죠? 지평선 봤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상투하면 안 됩니다. 그때 토모미가 깨달은 바 있어 저렇게 완전 일신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봤던 스키타 벤카 겐파쿠라는 사람이 해체 신설을 쓰면서 서문에 썼던 그겁니다. 진실로 면목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방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 진면모를 싹 바꿔버리겠다. 라는 100년 전의 워딩이 이제 골수에 박혀버린 겁니다. 18세, 19세기 후반에. 그게 지성, 일본 내부의 지성이 교류를 통해서 다른 지성을 만나서 서로 간에 충돌을 했든 아니면 융합을 했든 해서 더 커진 질적 양적으로 커진 지성이 내놓은 결론입니다. 지성과 교류의 결론이죠.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일본은 그래서 복잡한 적에서 배우고 교류를 통해서 근대화를 준비를 했는데 조선에서 이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 그 전에 교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편전이 벌어지고 나서도 조선의 유일한 외교 상대 국이었던 천자국 청나라로 많은 사신들을 보내고 상인들을 보내서 첩보 정보를 모읍니다. 천자국이 무슨 일이 벌어졌지? 5년 뒤에 1845년에 사신이 돌아와서 마지막 사신이 돌아와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천자국이 어떻던가? 황제는 잘 계시던가? 그랬더니 무사의 아무 일이 없나이다. 황제가 바뀐 것도 아니고 황실이 바뀐 것도 아니고 죽지도 않았고 영토를 뺏긴 것도 아니고 그냥 해변가에 마을 몇 개를 개방을 했다고 하더이다.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 있던 건지를. 그 사신들도 최고의 엘리트였고 최고의 지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성도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1811년에 조선 통제 종료됩니다. 너무 격차가 커버린 겁니다. 일본에서는 조선 통치사가 오면은 한 자라도 더 받고 그림 하나를 더 받기 위해서 구름처럼 몰려서 조선 통치사를 갖고 있는 모든 정보와 지성을 좀비 같은 걸 쪽쪽 빼먹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빼먹을 거 없어진 거예요. 조선에서도 봤더니 일본 이게 전쟁 같은 거 안 하겠던데 청나라도 뭐 평화롭고 그러니까 그게 돈 써서 가지 말자 해서 끝을 냅니다. 그게 1811년입니다.
그리고 60년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운효라는 일본이 중국에서 갖고 온 군함이 강화도를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조일 수호 조약, 강화도 조약을 맺죠. 그 중간에 모리 아리노리라는 당돌한 청년 외교관이 청나라 꼰대한테 가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자랑을 했고요. 역전이 된 겁니다. 왜 역전이 됐을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오사카의 천하 장관인 그 서적을 보고도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저 장점인 취할 생각도 안 하고 한탄만 했던 그 결과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민족의 DNA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교류가 없었고 학문이 양적 실적으로 통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조선이라는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를 사람들이 해법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럼으로써 인재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성리학적인 인재는 지금도 대만이나 중국에서 배우러 올 정도로 지금도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당시 더 했겠죠. 하지만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자세를 가다듬을 그런 인재는 사라지고 없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재를 어떻게 양성을 하고 보존을 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1868년에 벌어진 근대화 작업입니다. 당연히 피가 흘렀습니다. 평화롭지 않았죠. 막부, 일본 그 에도 막부의 그 수도가 에도였습니다. 그때 막부를 타도하고 근대화를 하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토막파들이 그 총사령관이 사이고 다카모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내일이면 며칠 뒤면은 에도로 쳐들어가서 막부를 완전히 타도를 하고 새로운 메이지 정부를 만들 참이었어요. 에도에 있던 사령관쯤 되는 사람이 가스 가이슈라는 사람입니다. 서로 간에 이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 큰 인물이다, 큰 인물이다 알고 있었죠. 가스가 사이고한테 전령을 보내서 잠깐 우리 단판 좀 하자 이럽니다. 그랬더니 사이고 밑에 있던 사람들은 저거 저 뭐야 함정이니까 가지 말라. 그죠? 근데 사이고가 아니야 무슨 뭐가 있을 거야. 해서 쫄게 명분만 데리고 정말 무장도 안 하고 들어가요. 한다는 얘기가 가스가 이럽니다. 에도에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이고 여기는 우리 일본이 지켜야 할 모든 가치가 다 여기 다 있다. 근데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다 불타고 다 죽는다. 그건 너네들이 이 일본 차지해도 손해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저 뭐야 에도 성문을 열 테니까 그냥 두라라. 근데 사이구가 그러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을 정해놓고 가스가 자기 밑에 있는 사무라이들을 다 무장 해제를 시키고 그리고 사이구한테 들어오라 그럽니다. 사이구가 또 자기네 병력들을 또 무장 해제시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도에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본과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존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가스한테 사이고 이럽니다. 이제 갈 테니까 치안을 앞으로 가스 선생께서 알아서 해주시오 이럽니다. 근데 가스가 너 미쳤냐? 내 밑에 있는 놈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내가 마음 바꾸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사이구가 알아서 해주시겠죠. 선생님께서 하고 가버립니다. 결국 나중에 이 사이고 다카모리가 자기 밑에 있는 사무라이들한테 추대돼서 또다시 반메이지 유신파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연히 집니다. 사이고 다카모리가 할복 자살을 합니다. 나중에 가이슈가 사이고 다카모리의 묘에 비석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고 다카모리는 반유신 전쟁을 벌였지만 지금도 유신 3걸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근데 이 사이고 밑에 주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도 사치마 반란에 같이 껴서 같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메이지 정부에서 이 사람을 나중에 해군 대신을 시켜줍니다. 목을 쳐서 죽이거나 안 그러면 총살을 참수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쓸만하니까 그냥 너 안 죽을 테니까 와서 충성해라 이러면서 이때 말한 충성이라는 거는 막부라 어떤 일정한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바로 일본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충성입니다. 와, 내 능력을 알아주네. 끝까지 충성을 합니다. 국가에. 이렇게 해서 했었고, 에도 무혈 입성을 할 때 저 토막군, 메이지 군한테 항복을 하기 싫다고 저항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노부토 다케아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군함 5척을 끌고 에도를 탈출을 해서 홋카이도로 달아납니다. 거기서 에조 공화국이라는 공화국을 나라를 만듭니다. 천하의 어마어마한 반란이죠. 근데 군함 5척을 해봤자 별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죠. 근데 그때 이 에조 공화국 세력들을 타도하러 간 사람이 구로다 키요다카라는 사람입니다. 군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코다테라는 곳에 전투 딱 벌리기 딱 직전에 전령을 보내서 이 에노모토한테 항복하라 그럽니다. 항복해라. 근데 너는 죽을 거다. 어쩔 수 없다. 그건 법이 아니냐.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다 살려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노모토가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책 하나를 딱 꺼냅니다. 만국 해율 전선한 책입니다. 지금 국제법 책입니다. 다케아키는 네덜란드 유학생입니다. 그때 이 사람 국제법을 전공을 했는데 그때 교수한테 받은 책이 너무 감명 깊어서 그 책을 자기가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하고 자기가 무슨 주석을 달고 메모를 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전령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나중에 일본이 제국이 되면 굉장히 필요한 책이다. 국제법에 관한 책이다. 그런데 지금 너네랑 우리가 전쟁을 벌리면 이 책 분명히 없어진다. 불타거나 바다에 사라지거나 지흙덩이 묻히거나 찢어질 거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도움이 될 책이니까 미리 준다. 부르다한테 갖다 줘라. 감동을 먹었겠죠. 그 전령이 갖다 이야기를 전하니까 구루타가 똘똘한 놈이네. 그러면서 술 몇 병하고 안주를 3상을 차려서 다케한테 주면서 전쟁하지 말고 항복해라. 결국 항복을 합니다. 근데 에노부토가 감옥에 갇힙니다. 당연히 반란군의 수괴니까 당연히 군법에 따라서 목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구로다가 삭발을 하고 구명운동을 벌립니다. 이제는 필요한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관두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케아키가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그 에노모토 다케아키가 메이지 정부의 각구의 대신을 역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1874년에 러시아 특명대사로 모스크바에 전임합니다. 그때 듣기를 북경에 있던 프랑스 신부가 조선교회사라는 책을 냈대더라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파리에 사람을 보내서 그 책을 입수합니다. 봤더니 책이 너무 두꺼운데 서론만 보더라도 조선에 대한 정보가 가득하거든요. 그 자기 밑에 쫄개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말하는 그대로 받아 적어. 그래서 그 프랑스어를 이 사람이 1어로 구술을 해서 번역을 합니다. 서론을. 보름만에 번역을 해서 이걸 외국 파우치에 넣어서 도쿄로 보냅니다. 그거를 보고 그 사이에 강화도 조약 협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876년 2월 달에 강화도 조약이 벌어지는데 그 강화도 조약의 일본 측 정권 대사가 구로타 키요타쿠였습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건 아니었어요. 어떻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구로타가 전권 특명 대사로 일본에서 조선으로 온 겁니다. 얄궂게도 그 조약 협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저 조선교회사 서론 일본어 버전이었고 또 희한하게도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이 구로타가 살려준 에노부토 다케였던 겁니다. 서로 간의 우정도 아니고 이건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만약에 민족주의자들 생각 본다면 그때 저 새끼들 다 죽였어야지 조선이 잘 됐을 텐데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저렇게 인재를 사감이나 아니면 정쟁을 초월해서 인재를 먼저 썼던 겁니다. 이렇게 인재를 그러니까 지성과 교를 담당한 인재를 계속 양성을 하고 보존을 하면 위기가 위기인 줄 알고 또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혁신을 가지는 그런 주체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군입니다. 우리가 국군 그러는데
국군이 다 했다. 국군이 흥했다. 근데 국군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인재들이에요. 그 인재를 어디에 배치를 하고 어디에서 키울까? 이 리더가 그 인재를 어떻게 알아보고 인재를 계속 양성을 하고 배치를 하냐. 그게 바로 국군입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국군이 다 했네.' 하고 자포자기하거나 '국군이 흥했네.' 그러면서 그건 우리 테니까 놀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아니고 이 인재들 지성과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재 또 그를 통해서 지성 지성과 교류를 계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국군이 흥하고 국군이 쇠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유럽에서 지성이 어떻게 유통이 됐고 조선에서 지성이 어떻게 유통이 됐고 일본에서 지성이 어떻게 유통이 됐고 그 담당하는 인재들이 어떻게 양성이 됐고 어디로 흩어지고 어디로 사라졌나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뭘까요? 100년 전엔 그랬어요. 조선이, 일본이, 또 유럽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서로 간에 지금 멀리 가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서 지금 강의도 듣고 강의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고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인재들입니다. 또 인재를 길러냈던 시스템이고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이전에 조선에 이런 요소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은 흙집에서 살았고 일본에서는 감탄만 하고 한탄만 하고 있었고 그리고 경복궁을 지키는 경비원들은 새끼줄로 옷을 매고 있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조선하고 전혀 다른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첨단 시스템을 통해서 회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즐겁게 새로운 꿈을 꾸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지성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교류를 어떻게 활성화하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잘 지내온 성장해 온 대한민국의 미래의 방향도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면서 있는 이유도 지금 당장에는 '아이고 이거 또 시험 봐야지.' 또 아니면 뭐 '아유 귀에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들어온 정보들이 언젠가는 정보가 지식이 되고 이 지식이 지성으로 변하고 지혜로 변할 겁니다. 제가 살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나도 20대 때 공부 좀 더 할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겁니다. 나라는 이렇게 인재가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제 앞에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큰 인재가 되면은 공동체를 어떻게 더 생산적이고 평화롭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고 그래서 그 공동체의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그럼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역시 가슴에 이렇게 막 큰 돌멩이를 하나 던져 주신 것 같아요. 아 왜 그러세요?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예. 학생들 무슨 질문 사항이나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이 현장 수업에 좋은 점을 한번 이렇게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갑자기 또 너무 질문을 당연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질문이 어려우세요. 예. 아니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인제 그 예. 일본의 정중권 교수님께서 예. 강의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 인제 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 혹시 인제 그분은 인제 그 유라시아 재단에서 인제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이 다니세요. 많이 예예. 막 600 몇 개 대학을 다 다니시는데 오 예예.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특징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 가장 뭔가 좀 막 이렇게 뭐 막 발전의 가능성 뭐 이런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는 캄보디아 그다음에 몽골 어.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이쪽이라고. 그래서 예예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인제 끝나고 나서 연락을 네. 드렸더니 아
우리 학생들이 이대생들은 안 그런데 다른 이렇게 우리나라의 다른 대학교 이렇게 학생들 보면은 어떤 방향성을 잃고 목표를 음. 잃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서 너무나도 마음이 예, 아프다 이런 예,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이제 학생들 어떻게 마음을 가짐을 갖고 살지.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그런 거 없으세요? 제가 보건대 박정현 선생님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말 직접 다니시는 현장 실습에 하시는 그런 기자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여기 최종원 학생 또 왔네. 질문 한번 해 보세요. 근데 질문이라기보다는 기자님께서 수업해 주신 거에서 오늘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서 수업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그 첨언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심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젊은 세대가 방향이 없다라는 뭐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일단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20세기 옛날에 김난도 교수인가 김남도 교수. 아프니까 젊다 예.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네. 욕을 들어먹을 얘기거든요. 그 음. 너네들 취직 안 되지 무슨 뭐 고민하지 그게 젊은이가 참아라. 그거는 기성세대가 해서는 절대 안 된 그런 말이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사람 그런 얘기 책이 또 나온다면 아마 문서를 해야 될 책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방향이 없다는 말이 나오게 만든 책임자는 기성세대예요. 음. 문과생들이 취직이 안 되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고 음. 등록금이 엄청 비싸게 만들어 버렸고 음. 그리고 그러니까 온갖 것들은 이 미래 주체가 돼야 되는 청년들한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 박탈을 하거나 소멸시켜 버린 기성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은 의대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람들이 리더가 될 필요는 없죠. 어떤 사람은 리더에 의해서 쓰임을 할 수 있는 그냥 인재가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인재될 사람 다 따로 있고 그 리더가 따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교육과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한테 취직이 어렵죠. 조금만 참으십시다. 이렇게 도덕적인 강요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무슨 나라 유명 이따위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선생님도 그렇지만 80년대 70년대까지는 대학생들 목표가 있었습니다. 짱 돌더니면서 민주화를 해야 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사라져 버리고 그야말로 전선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어진 민주화라는 전선이 해체됐으니까 또 다른 전선을 정부가 됐든 기성세에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쥐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분들이 지금 뭐 방향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고민의 책임의 한 절반은 저희들한테 있는 거니까 저희들은 욕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머지 반은 본인들 책임이니까 본인들이 얼른도 찾아내야 하는 것 본인이 해야죠. 꼰대 얘기였습니다. 아유. 네 선생님. 아마 인제 우리 학생들의 아마 쪼크를 보시고 또 '우리 그래도 이화여대 학생들은 그래도 살아 있구나.'를 아마 깨닫게 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예. 오늘 너무 또 좋은 강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